정치권 화제가 여의도시 낚시터에 가득 채워졌습니다. 현안 낚시꾼 장성철 소장,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어떤 대물 화제들이 있는지 짚어보고 월척 화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는 중립기업 2부 정치 토크쇼 여의도시 여부 팔딱팔딱 살아있는 시사 잡으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시사 프로그램 업계에서 꼽히는 강태공 두 분 모셨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님, 박지훈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특별히 스페셜 게스트도 모셨습니다. 스페셜 게스트를 더 먼저 모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장 소장님 저희 방송 좀 보면서 오셨어요? 저는 어제부터 기대하고 있었어가지고요. 오늘 솔직히 네. 맨날 제가 11시쯤 오는데 네. 오늘은 10시 40분에 네. 여기 옆에 휴게실에서 아 진짜요? 노동조합 사무실 노조 휴게소 사무실에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어떻게 보셨어요? 아유 우리 이준석 대표님이야 대통령감인데 아이고야. 오늘 저는 뭐 항상 기대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님한테 네. 방금 전에 수연회 받고 왔어요. 아, 김종인 위원장님이 계속 우리 이준석 대표는 대통령감이고 큰 정치 지도자가 될 거예요. 예. 계속 그러셔가지고 네. 1시간 동안 제가 그 앞에서 어른을 역시 예. 잘 모셔야 돼. 예. 어른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어른을 잘 말씀. 모셔야 돼. 그러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방송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질문 정말 많은 네. 구독자분들이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렇게 많이 해주시지 않았는데 이 질문도 여쭤보고 네. 할게요. 잔류를 택한 김용태 전 청년 최고위원이 어제 경기 포천 가평에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하면서 당 잔류 선택 이유를 물었더니 이준석 신당이 어떤 것을 지향하는지 명확해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뭐냐면 네. 아주 간단한 게 천하람은 보고 김용태는 못 본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귀책 사유가 김용태 측원한테 있는 겁니다. 천하람은 보고 김용태 측원을 못 봤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국민의힘은 지향점은 명확하니까 그게 마음에 들었던 모양인데 검사가 아닌데 왜? 예, 네. 좀 의아하긴 합니다. 그건.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얘기하면 좀 그런데 예. 참 이제 이게 정치 이렇게 보면서 항상 보면 결국은 뭘 해석하기 어려우면 그 배지의 어떤 색깔을 보면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김용태 최고도 참 제가 좋아하고 자주 또 대화를 나누는데 저희 진짜? 중립기어도 목요일에 자주 나오셨어요. 진짜로? 뭐 방송도 같이 많이 그러니까 하고 진짜로? 네 근데 가평 이게 이 포천이라고 하니까 네. 약간 이해가 됩니다. 그냥 더 얘기는 못 하겠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다 연결이 사실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배지를 더 받기 좋은 쪽으로 그렇게 뭐 이 사람의 가치를 제가 폄하하려는 건 아니고 네네네. 그런 해석도 한번 그쵸.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셨던 예. 질문 여쭤볼게요. 김용난 전 의원이 이렇게 빨리 전략기획위원장으로 합류한 것도 상당히 놀라웠다. 네. 어떻게 영입하시게 된 건지 구독자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NJH님께서 창당 요건 시도당은 몇 군데인지 그리고 김용남 의원 영입 에피소드 물어봐 주세요라고 하셨습니다. 상당 요건 오늘자 12개 맞췄을걸요? 오. 12개 맞췄고 오, 대박. 그리고 김용남 의원은 저랑 원래 뭐 김용남 선배라고 제가 부르면서 많이 알고 있었고 방송에서 자주 마주치고 하잖아요. 네. 사실 저랑 김용남 의원이랑 2년 동안 아침에 방송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뭐 했지? 옛날에 김만은 박사님이 TBS 아, 아침 라디오를 TBS. 일요일에 하시는데 뉴스 공장 전에 거. 예. 아니, 아니 아침 방송. 일요일 아침에 일요일. 일요일 네, 아침 네. 하셨는데 그게 되게 특이한 방송이었던 게 멤버가 네. 저랑 김용남 의원님이랑 그 김남국 변호사 그 당시에 아. 그리고 그 양기대 시장님 예, 알죠. 그래서 이제 광명시장 했던 예, 지금 의원 되셨는데 의원하는, 그게 저희가 딱히 이제 일요일 새벽 방송이라 가지고 네. 뭐 우리 패널들끼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돈 벌기 위한 방송도 아니고 네. 일요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기 위해서 알차기 보내기 위한 네. 방송으로 저희끼리 모여서 항상 의기투합하고 네. 밥도 먹고 이랬는데 아 그때 김용남 의원이랑 많이 친해졌죠. 예. 아니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김용남 의원이 먼저 이 대표 내가 좀 그 당에 입당할게요라고 했어요. 아니면 우리 이 대표가 네. 오시죠. 김용남 의원님 우리랑 함께 하시죠. 아 김용남 의원이 깐깐하기 때문에 먼저 저랑 그 천하람 위원장이랑 밥을 먹자고 했었어요. 와. 네, 그래서 그 마포 모초에서 저희가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김용남 위원장이랑 그 정치, 그러니까 우리 시시껄렁한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때 방송하면서. 그런데 정치에 대해서 진지하게 미래를 놓고 얘기한 건 처음이었는데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아 그래서 누가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네. 그거부터 보자는 거는 결국 김용남 의원이 먼저 보자 그랬는데 사실 저희도 대화하면서 긴가민가 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간 저랑 천하람 위원장은 이게 약간 상견례 느낌 비슷하기도 했고 예, 그랬는데 마지막에 김용남 위원장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입당 선언하는 거 일자나 아니면은 방식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그
그 천하람 위원장이랑 이준석 대표한테 일임해가지고 정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뭐지 이래가지고 네. 야. 멋진 분이다. 그런데 김용남 의원이랑 그때 주식 얘기도 많이 하고 네네. 이렇게 했는데 주식 책을 썼어요. 네, 책을. 주식책도 쓰고 근데 이거 보고 야 정책도 이거 좋다. 그래가지고 바로 콜하고 그랬더니만은 일사천리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코드가 잘 맞으셨다는 허허. 말씀이셨는데 이신전신. 네. 구독자분들께서는 원래 옛날에 김용남 의원님이랑 이제 이 위원장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셨을 때도 네. 있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잘 앙금을 어떤 방식으로 풀었는지 저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자기 이름 걸고 앞에 나와서 저 까는 사람은 뭐라 안 해요. 뒤에서 까는 사람이 더 윤핵관이 문제다. 문제가 발생한 게 뭐냐면 자기들이 정체를 숨기고 대포차처럼 이렇게 막 남들 치고 다니니까 그런 거지. 저는 제 앞에 나와가지고 뭐 지금 저희 경기도당 위원장 합류한 구형모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저랑 원래 한 5, 6년 가까이 알고 지낸 사이였는데 지난 대선 때 뭐 다른 후보를 돕다 보니까 날선말도 하고 이랬었는데 전 다 괜찮다. 저도 사실은 네. 우리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하실 때 네. 방송에 나서 엄청나게 깠거든요. 알죠? 네. 아니 어떻게 말이야 네. 당대표가 대선 후보를 막 네.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가출하는 게 어딨어 막 그랬는데 뭐 뒤끝이 없으시더라고요. 전혀 없습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즘 들어서 저희가 이제 예. 러브콜을 보내는 게 이제 김근식 위원장. 예. 요즘 들어서 그 SNS상에 많이 이제 좀 당혹스러운 일을 겪으셔가지고 글을 많이 김문수 오시는데. 위원장 지역구도 조금 뭐 배지색 있겠잖아요. 배지를 타면 다 모든 게 알 수 있어요. 김문수 위원장도 흔들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여요. 아니 근데 거기에 이제 송파. 예전에는 이제 윤핵관 호소인이라 제가 공격했지만은 네. 배현진 의원이 송파 을에 자리 잡고 송파 갑과 송파 병에 자기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이제 보이고 네.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김근식 위원장 같은 사람도 4년 열심히 하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냐는 거죠. 다 이해 갑니다. 나는 관대하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저희 시작해 볼 건데요. 첫 번째 대물 이슈는 이낙연입니다. 예. 지난 주말 신당 이슈가 정치면을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아무래도 신당에서 가장 큰 관심은 역시 두 전직 대표의 연대, 낙준연대 결성 가능성인데요. 여기 이준석 위원장 모셨으니까 키워드 이낙연으로 꼽아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요즘 이준석 위원장한테 연이어 러브콜 보내고 있는데 러브콜 받는 기분 어떠세요? 제가 이낙연 위원장한테 그 언론에서 평해달라 그랬을 때 네. 엄중낙연 이미지가 강하시기 때문에 조금 엄중낙연 이미지보다 다른 걸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얘기했거든요. 네. 근데 너무 빠르게 극복하시고 너무 다급하신 것 같아가 제가 이제 네.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한데 제가 엄중 준석 모드로 가겠습니다. 네. 저기 저는 낙준연대 반대예요. 왜요? 이거 어감이 안 좋아요. 연석연대. 연석연대. 연석연대가 좋습니다. 아 예, 연석이 뭐죠? 가는 거 아닌가요? 이낙연, 이낙연, 이준석, 연석연대 딱 의미가 연석의 없잖아요. 사전적 의미가 뭐 가는 거 연석. 아닌가요? 연마할 때 쓰는 돌 이런 건데. 아니 그래도 연대랑 같이 앞에 알겠습니다. 운율이 좀 맞으면 라인- 낙석보단 낫죠. 낙석. 그러니까 연석. 낙석보단 아니 훨씬 이렇게 낙석은- 감이 떨어지냐고 나 같으면은 네. 진짜 딱 이거 하나 리쌍 브라더스 이런 거 할 것 같아. 그런데 일상 양이연대? 리쌍. 오, 리씨, 오. 이씨. 아니 근데 그걸 리쌍 브라더스 괜찮은데요? 꼭 무슨 낙준이니 연석이니 이걸 해야 되니까. 아 우리 50이 넘어가지고 그게 생각이 안 아, 나요. 리쌍 브라더스 괜찮은 것 같고. 그러니까 예. 네, 근데 이제 개혁신당 분위기를 보면은 위원장님께서 네. 떴다방 갔다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 큰 집을 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연한 말 아닌가요? 떴다방에 누가 참여하고 싶겠어요. 그건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이낙연 전 대표님이 아침 라디오에서 네. 그거는 이 위원장님이 언어적 순발력을 발휘해서 하신 네. 거다. 네. 그렇게 거리두기 하거나 네. 시간 조절하고자 네. 한 말이 아니다라고 했는데 어떤 의미셨어요? 전 진짜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게 저는 꼭 딱히 이낙연 총리님이 추진하는 세력에 대해서 얘기한 것도 아니거니와 예. 신당을 하자는 사람 중에 보면은 정말 재밌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개인 독립 단위로 움직이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 3-4명이 무리를 지어서 가는 것도 있고 다양한데 이분들이 다 주장하는 게 뭐 원샷으로 하자. 다 같이 헤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하는데 어디에 헤쳐 모인다는 것이며 누가 온지도 모르고 그냥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제 생각엔 질서 있는 어떤 연대는 가능해도 그냥 구호만으로 되진 않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봐도 여의도를 재건축하려면 네. 튼튼하게 네. 집을 져야지 기반을 잘 천막으로 해서는 안 텐트는 돼요. 안 된다. 텐트는 안 네. 돼. 텐트는 안 돼. 아무리 커도 안 된다. 그럼요. 시멘트로 아주 그냥 튼튼하게 지어야 된다. 처음에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로도 그냥 그럼. 근데 집 질라 그러면 예. 또 철골 골재 갖고 오면서 지분이 내끼 뭐니
또 싸움 납니다. 싸우는 텐트는 살짝 싸우는 지으면 되거든요. 싸우라고 지금 맞아요. 부추기는 거예요? 아니요, 저는 그런 지금 민주당 편드는 거죠. 아, 또. 편 안 된다니까. 제가 편을 왜 듭니까? 근데 왜 자꾸 철근 빼라고 그래요? 아니 그래서 김철근 네. 조정실장이 아이고. 있는데 네. 사무총장이시죠. 저는 그래서 말이 쉽지 집 짓기가 그렇죠. 만만치 않다. 맞아요. 많은 분들이 그 맞아요. 과연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근데 부분도 이런 바로 거예요. 그건 것 제가 같아요. 이제 창당을 처음에 한다 그랬을 때 많은 분들 뭐 조정훈 의원 포함 방송 나와가지고 지금 자료화면 나중에 돌릴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자기가 5천 명 모아봤는데 정말 힘들다. 이준석 창당 실패할 거다. 방송 나오지 말고 당원이나 모으고 다녀라 이랬는데 그래서 이틀 만에 하루 만에 달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남들 보는 관점이랑 맞아요. 이걸 한 번씩 경험해 본 사람들 관점은 달라요. 제가 창당을 그래도 새누리당 때 재창당한다고 해가지고 그런 어떤 절차 같은 건 파악했었고 바른정당 할 때는 완전히 신설 창당이니까 네네네. 그거 공부했었고 새로운 보수당은 시간에 쫓겨가지고 하는 창당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는 제가 거의 다 해보셨다. 다 해봤어요. 네. 그런 거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있었고 합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른정당, 국민의당 합당 같은 것도요. 그거 사실 실무 역할 제가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함정은 다 피해갈 겁니다. 오, 예, 예. 저 이미 그 경력이 있으시다는 말씀이신 것 참 같고. 왜 이런 경력을 제가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경험. 모든 게 유승민 때문이다. 타켓이야? 유승민 의원 덕분에 제가 참 이제 마흔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마흔이 되기 전에 좋은 이력을 많이 제가 했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신동아 대담을 오늘 이거 네. 저희 방송하기 전에 네. 이제 저희가 그 라이브로 틀어봤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와 이제 직접 대담한 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가장 이견 차가 여기는 진짜 크다라고 느낀 부분이 있으셨어요? 의외로 안보나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는 네. 이낙연 총리가 완강한 입장은 보이진 않으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진보나 민주라고 하면 항상 평화라는 단어라는 말 쓰잖아요. 근데 뭐 저는 제 입장에서는 평화라는 단어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다. 근데 평화라는 단어 뒤에 부속된 것이 이제 좀 충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네네. 그 정도 단어를 띄워놓고 얘기하는 정도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러면 대북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구체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견이 많이 노출되겠죠. 근데 네. 이런 것들은 첫 만남 자리에서는 아주 깊게 들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네, 그런 문제 없다 생각하고 네. 경제 정책 같은 게 좀 더 나와야 되는데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에는 네. 이런 게 있어요. 보수 진영에서 있는 분들도 네. 그 문재인 정부의 3총리 개개인에 대해 가지고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냥 이재명 대표가 싫은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고 오히려 임종석 비서실장 이런 사람들이 싫은 거였지. 네. 삼총리는 굉장히 중도적인 성향이 강한 분이었어요. 네. 정세균 총리도 기업을 경험하셨고 김부겸 총리는 뭐 원래 보수 진영 출신이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총리의 그런 경제 사회 정책에 대해 좀 유연성이 발휘될 거라 기대를 좀 하고 있고 네. 다만 제가 이제 현안에 가까운 거인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해서는 네. 좀 확실한 입장 전환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오. 뭐 이낙연 총리가 다른 데서 뭐 이미 표현을 몇 번 하신 적이 있지만은 네. 저는 그거는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문재인 대통령도 마중에는 사과하셨잖아요. 본인들의 잘못을 사과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큰 쟁점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앞에 부연했던 게 절대 제가 이낙연 총리님한테 뭐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질문이 아니라 네. 젊은 세대들은 또 뉴스 안 챙겨본 사람들은 그걸 맞아. 못 본 사람들이 많고 모르는 사람도 그렇죠. 그거에 아직까지 파생된 그 위협을 자기들이 받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대차도 예.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전환하자 하면 오히려 화끈한 모습이 될 테니까. 그래도 이거는 내가 도저히 그걸 못 받아들이겠는데 뭐 그런 네. 건 와, 있었어요. 이건 진짜 정리가 평행선이다. 이건 이랬던 안 거. 되겠다. 예. 이거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선을 넘는 거야, 막. 슬슬 이제 그런 거 뭐 이거는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 보는데 네. 그 제가 반농담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낙연 대표 쪽에서 박지현 위원장 영입하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박지현. 예, 예. 근데 이게 제가 박지원 위원장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거 관계없이 옛날에 네. 대선 때 보면은 꼭 김한길 위원장 이런 분들이 야 우리가 20대 30대 젊은 남성들에게 네. 뭐, 인기가 좋은 것 네. 같으니까 20, 30 여성표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는 문재인을 신지혜를 데리고 오면 돼.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단순 산술적 논리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네. 사람들이 있으면은 굉장히 골치 아픈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지금 꼭 이낙연 총리 측만 아니라 여러 세력 중에 보면은 각자의 지지층이 꼭 비토를 놓는 인물들이 있어요. 이 사람은 안 돼, 이 사람은 안 돼. 그런데 이거를 지금 저는 이낙연 총리님이 가지신 풀에서 급하게 확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옛날에 국민의힘과
당이 합당하려고 할 때 네네.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은 네. 그 안철수 대표 측에서 협상을 하는 동안에 네. 국민의힘의 복당이 불가능한 인물들이 일제히 국민의당에 입당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아, 맞네. 그렇죠, 그렇죠. 어느 당이나 합당할 때는 그런 게 있어요. 맞아요. 약간 국민의힘 사람인데 국민의힘에 복당이 안 못 되는 사람 가니까 당으로 당으로 갔다가 가서 우회 합당하면 입당하는 경우가 되게 되니까. 많아요. 근데 지금 이 빅텐트라는 걸 놓고 저는 한다 만다 얘기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가 그냥 레이더에 잡히는 사람들만 해도 스르륵 그냥 우회 입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네. 많이 보여요. 아하. 근데 요즘에 어느 시대인데 다 찾아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럼 류호정 의원은 어때요? 그 얘기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질문 잘- 들어갑니다. 질문. 저도 많이 늘었죠? 오! 네. 지금 포인트 탈당은 좋았어요. 했는데. 네. 저는 근데 이제 류호정 의원은 제가 뭐 사적으로도 교류할 때도 있고 하지만은 대답 들은 거 아, 하시죠? 나 들은 걸 하죠. 대답 들은 걸로 해야 돼요. 어가 에이, 끝났어. 이수석 위원장 어는 네. 정말 그냥 그걸로 끝난 그러니까 거예요. 저는 이거 이렇게 류호정 의원이 제일 당황스러웠던 건 뭐냐면은 네. 갑자기 여성 징병제를 꺼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하영 기자님, 예. 우리 군대 입대해가지고 예. 합시다 같이 방송.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제가 여성 징병제에 찬반하는 거는 네.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 갑자기 저는 정책적 스탠스가 여성 징병제까지는 아니고 저랑 같은 경우는 여성 네. 지원병제예요. 예. 여성도 지원병으로 그렇지. 지금은 부사관 이상만 갈 수 있는데 네. 병사도 갈 수 있게 하고 대신 병으로 간 사람들은 가산점 받아서 공무원 취업할 수 있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요즘은 그렇게 급발진하니까 네. 당황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예. 저게 정치공학적인 급발진 아니냐라는 오해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부담입니다. 네. 그런 부담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추후 합류할 국민의힘 인사들이랑 이낙연 대표가 화학적 결합이 오.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아, 쉽지 않죠. 참 인재 영입이 아니, 진짜 어려워요.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화학적 네. 결합, 뭐 그렇게 몇십 오랜 년을 세월, 다르게 살아온 예. 사람들이 화학적 결합을 하겠습니까? 그거는 그 화학적 결합을 너무 무시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 화학적 결합이라는 거는 진짜 정치 결사체가 될 정도로까지 움직여야 되는데 그건 아무리 저희가 손 들고 같이 이렇게 사진 찍고 네. 해도 국민들이 안 믿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모든 걸 포괄하는 더 큰 가치를 놓고 그 깃발 아래 서는 것이지 저는 우리 너무 동질감을 느끼게 화학적 결합이 됐어요. 저희 뭐 합금이에요.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해소해 나가실 예정이신지? 이게 대중과 그 다음에 슬로건이 약간 다르긴 한데 대중은 솔직히 말하면은 제3지대의 가장 핵심은 반윤 반명이라는 것이 하나의 동력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도저히 이재명이 나쁘냐 윤석열이 나쁘냐 경쟁에서 흥미를 예. 못 느끼고 이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다. 이 유권자들이 그런데 어디 가서 그거를 내세우기 좀 그렇잖아요. 이걸 아주 좋은 가치로 포장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저희는 개혁신당 하면서 계속 미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욕먹어도 미래를 바라보고 정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저는 그래서 이낙연 총리 측에서 뭐 미래연합당인가요? 뭐 그런 식의 당명이나 이런 거 고민하는 거를 봐서 네. 저는 방향성은 그래도 잘 맞추고 있다. 예, 그게 그러니까 이질적으로 괜히 우리 뭐 같이 뭐 술 먹는 사진 올리고 뭐 무슨 뭐 같이 손드는 사진 올리고 이런 것보다는 지향점을 하나 오히려 공통의 걸 세우는 게 옳다. 그건 잘하는 선택이라고 봅니다. 지향점의 미래다. 과거 극복당 이런 거 어때요? 과거 복당. 과거 미래- 지향, 과거 미래 지향적으로. 아니 그리고 하나 질문. 미래한국당. 솔직히 우리 저기 개혁신당의 인재 영입으로 네. 박지원, 장성철을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습니다. 아니 난 절대로 정치 안 해. 예, 왜냐면 박지훈 절대로. 변호사님이 옛날에 양당에서 비례 영입 오. 제안 받으신 적이 네, 있다고 네, 네. 해가지고 박지훈, 네, 영입 제의.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웃겨요? 아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실제로 공천장을 집에 보낼지도 모릅니다. 오, 영입하세요 또 네. 아유, 박지훈. 저는 그냥 뭐 제가 이런 얘기 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영입의 트렌드라고 하는 게 네. 예전에는 보통 전문가 관료 영입을 많이 했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어느 때보다 지금 젊은 세대가 정치에 관심 가지려면 특히나 소통이 강조되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제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이제 네. 뭐 그만두셨지만은 뭐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에서 한 말씀 하시는 것보다 슈카월드가 경제에 대해서 한 말씀 한 말 하는 게 파급력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거든요. 그쵸. 사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절대 제가 슈카월드 영입한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영입하려는 생각도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저는 전문성과
소통 가능성 중에서 조금은 더 소통 가능성의 비중을 두고 이제 인재 영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런 박지훈이 생각을 딱이네요. 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갑자기? 법 전문성 얼굴 조금 없으십니까? 빨간지. 방송하기 힘들게 지금 갑자기. 예. 네, 그러면은 이제 이낙연이 저희 키워드다 보니까 이 질문도 드릴게요. 예, 예. 이제 뭐 이낙연 전 대표도 그렇고 위원장님도 그렇고 뭐 각자 지역적 기반이 연대를 결성할 경우 파괴력이 클 수도 있다라는 관측이 있는데요. 이 위원장님께서는 이 발언 별로 안 좋아하실 수도 있는데 낙준연대 2016년 안철수 현상에 준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그때 어쨌든 공천 파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호남 지역에 있는 민주당 의원들을 그대로 퍼와 가지고 이제 네네네. 공천했기 때문에 그게 되는 건데 저는 뭐 물론 저희도 신당을 하면서 이재명, 윤석열 두 지도자에 대한 굳은 신뢰가 있기 때문에 네. 또 이런 길을 가는 것도 있지만은 네. 실제로 그런 공천 파동이나 이런 것이 뒷받침됐을 때는 기하급수로 클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부산 출장을 비밀리에 다녀왔거든요. 이제 비밀이 아니네. 그런데 비밀리에 네. 다녀왔는데 부산 지역 정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왜요? 그분 때문에? 어떤 그분 말하는 건데요? 네. 네. 아니 그분의 저는 혹시 장혁전 최고위원 말하나 해가지고 그랬는데 예천이를 제가 그분이라고 하진 않죠. 네, 아니 저도 그런데 아니 실제로 장혜산 최고위원이 부산에 출마한다 때문에 난리가 났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부산에 수영구에 나가고 싶다는 얘기가 계속 흘리고 있는 건데 본인이 네. 얘기하고 다녀요. 근데 수영구는 되게 특이한 곳이라 가지고요. 서울로 치면 한 서초 정도 되는 곳일 텐데 네. 수영구에서 출마했을 때 수영구의 그 앞에 국회의원을 지내셨던 그 지역 원로가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입장 그리고 현역 의원도 있고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많죠. 장예찬 최고위원이 갑자기 온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에 대해 가지고 네. 굉장히 그 좀 세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지금 제가 들은 바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철규 비대위원장과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약간 갈등이 있다. 예. 두 분의 비대위원장이 지금 이제 서로 공천의 관점에 대해 가지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부산 쪽에서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대권 행보를 염두에 두고 계속 하잖아요. 이런저런 행보를 맞아요. 티셔츠도 입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의원들과 척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아. 그런데 이철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영입위원장. 네, 비대위원장이죠. 일부러 그렇게 말씀하시는 공동 비대위원장이니까 비대위원 겸 영입위원장이지만 예. 비대위원장이다. 예. 이철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네. 자기는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음. 근데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 경선 위주의 방식이나 이렇게 가면은 좀 곤란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들은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마 내부에서 자 여기 또 김무성 대표의 보좌관 네. 출신으로서 출마 선언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예. 선명한 충돌인 게 뭐냐면은 네 사람을 심어서 백석에다로 네 사람을 만들어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관점과 그래도 상향식 공천을 주장하면서 나를 따르던 의원들에게 뭔가를 그래도 베풀어야겠다는 김무성 대표의 입장이 충돌하면은 발생한 사건이 뭐냐면은 옥새 나르사. 안 가져갔다고 내 진짜 2016년 선거 때죠. 예. 100번.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비대위원장 중에서 누가 더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 가지고 급격한 파동이 날 수 있다. 근데 예를 들어 제가 굳이 예측하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이 만약에 의견이 우세해지면은 비대위원장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분에 의해서. 네. 예. 만약에 이철규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그 득세를 하게 되면은 예. 의원들의 대거 반란이 일어나겠죠. 어.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쪽으로 가나 좀 재밌는 상황이다. 그래서 네. 두 비대위원장은 타협할 지점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그래도 말이야 네덜란드까지 같이 간 나 장혜찬이 주진우 형이랑 같이 나 혼자 독단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네. 주진우 형이랑 상의해가지고 서로 수영 나간다 해운대 감 나간다 다 정리했는데 너무 그렇게 나쁘게 보는 거 아니에요? 상의해가지고 했잖아요. 장예찬 전 최고위원께서는 네. 예, 비대위원장급은 아니니까. 아. 예, 예. 아예 앞으로 이제 공천 일어나면 예. 국민의힘이 더 파동이 일어날까요? 민주당이 파동이 일어날까요? 저는 사실 그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쪽이 더 격렬할 거다 생각했는데 격렬하다. 저는 뭐 민주당 사정은 잘 모르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의 초기에 공천 배제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재명 대표도 끼가 있다. 네. 예, 충분히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양당 다 파동이 크게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면 뭐, 이득은 그래, 신당이 얻는 거잖아요. 그 제3지대가 커지는 거죠, 계속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완전히 신당 입장에서는 네. 예측 불가능한 우리가 어떻게 그 힘을 더할 수 없는 영역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거잖아요. 그
운의 영역에 있을 수도 있는 건데 뭐 운이라는 건 결국엔 나중에 노력했던 사람한테 간다라는 것도 확실하니까 네. 저는 그런가요? 준비를 잘 예,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개혁신당 당원을 4만 명이나 모으면서 이제 잘 결집이 되어 있는 모양새인데요. 언제 대본 쓴 거예요? 5만 2천. 죄송합니다. 네. 5만 2천입니다. 네, 네. 어제였는데 죄송합니다. 네, 네. 5만 네. 2천을 넘으면서 네. 잘 결집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신당에는 지역 기반, 세대 기반, 그리고 인물의 특징적 기반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이 개혁신당이 2030 낭성에게 큰 지지를 받을 것이다라고 대부분 그냥 생각을 하시는데 까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더라고요. 40대, 50대가 주로 많이 들어요. 네. 근데 이게 뭔가를 봤더니만은 저희 입당 수기를 지금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당원 사이트에서 입당을 왜 하셨느냐를 에세이 공모전을 하고 있는데 네. 민주당에 있다가 넘어오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본인을 또 어떻게 설명하냐면 저 민주당 지지를 했는데 네. 사실은 대선 때는 또 윤석열 대통령 찍었다. 아. 그러니까 여기서 봤을 때 뭐냐면 국민의힘이 원래 지방선거 때까지만 해도 50% 정도 지지율이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저 징계고는 33까지 내려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28, 29 찍고 이랬는데 그때 이탈했던 분들 중에 국민의힘의 지지층으로 복원된 분도 있지만 아닌 분들이 한 15에서 17% 정도 있는 분들이 주로 개혁신당의 지지층인 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런 윤핵관 입장 뼈 아픈 게 뭐냐면은 네. 대선형 지방선거 때까지는 가지고 있던 지지층이었어요. 예. 그게 이제 이탈이 되고 있다. 이탈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머리가 좋으신 게 뭐냐면은 예. 이게 FGI라고 보통 우리 네네.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네네. 하거든요. 그럼 돈도 많이 들어가요. 예. 근데 지금 날로 먹겠다는 거야 지금. 당원 게시판에 수기를 받았어. 아, 이거 진짜 머리 좋은 거야 진짜. 근데 그분들 얘기를 진솔하게 들어보면 네. 당이 가야 할 명확한 지향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단한 아이디어네. 근데 2030에 이제 다 돼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면 상당히 의미가 있죠. 2030 남성만 할 것이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 거죠. 근데 네네. 지표를 이제 당 예. 대표니까 알고 계실 거니 위원장님 알고 계실 거니까 보면 수 분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는 매우 의미 있는 게 아니에요. 네. 4050보다 6070이 사실은 지지층이 조금 더 많을 텐데요. 6070이 지금 가입에 어려움 많이 겪고 계세요. 그렇죠. 그렇게 컴퓨터 이런 걸로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주변에 어려움 겪고 있는 분이 있으면은 패스 인증할 때 제발 통신사 좀 정확하게 골라주시라. 아. 이게 이제 그 일반적인 문자 인증과 다르게 패스 인증은 맞아요. SK 핸드폰 SK를 정확히 고르고 해야 되는데 또 이 알뜰폰이나 이런 거 있는 분들 잘 못 선택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이게 뭐 저희가 잘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혹시 안내를 다 못 해드린 분이 있으면은 네. 통신사를 바꿔 선택해 보시라. 네. 예, 패스? 실제 이게 번호 이동이 잦다 보니까 예. 내가 KT인지 SK인지 헷갈리는 분도 있어요. 이게 맞아. 뭐 다른 사람이 좀 내주고 이러면은 예. 뭐 아들이 내주고 이런 분들은 네. 예. 인증이 안 될 땐 통신사를 잘 확인하라라는 예. 말씀이셨고요. 어차피 3번 해보면 됩니다. 인생사 KT 아니면 SKT 아니면 LG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해보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두 번째 현안 잡으러 가볼까요? 두 번째 현안은 공천입니다. 아유 공천 얘기 많이 여야 했는데. 모두 그렇죠, 많이 하긴 했죠. 공천 얘기 공관위를 구성하는 등 공천 준비가 한창인데요. 국민의힘은 멋진 공천, 민주당은 국민 공천을 약속했는데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친위대 공천을 얼마나 하느냐일 것 같아요. 뭐 친윤 검사, 친명, 자객 공천, 자객 출마 벌써 많이 나왔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공천에서 탈락을 하면 또 갈 곳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신당에 굉장히 큰 변수라고 일부에서 이제 유승찬 대표님께서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고 계시나요? 저는 이제 공천 앞에 이제 옛날에 보면 민주주의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냥 민주주의 그 자체로 있으면은 괜찮은 건데 뭐 한국식 민주주의 이런 건 독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공천은 전략적으로 널 죽이겠다 이런 의미예요. 시스템 공천 시스템적으로 널 죽이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의미 없는 얘기고 오로지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주장하신 상향식 공천 외에는 다 누구를 어떻게 죽이느냐의 고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멋진 공천, 멋지게 죽이겠다. 네. 국민 공천, 뭐 국민 이름을 빌어서 죽이겠다. 뭐 이런 거는 이제 될 텐데 예. 이게 왜냐하면 국민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의 여론이 많이 포집되는 형태의 공천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멋진 공천은 이제 사실 뭐 명망가 영입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세대 교체를 한다 이런 거 할 텐데 그러면 필연적으로 단수 공천이나 전략 공천 많이 써서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좀 사륙전 예고되는 거다. 이번 공천이 네. 아마 이제껏 봤던 이제껏 그 양당에서 네. 보수 진영, 진보 진영 그 중에 가장 치열. 치열하지 않을까. 예전에 네. 친박 연대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네. 또 국민의당도 중간에 네. 나오고 했지만 그 정도의 그런 당이 하나 만들어질 정도보다도 훨씬 저는 사륙전이 그렇죠. 일어나지 않을까. 너무 대놓고 얘기하는 것들이 좀 지금만 많이 봐도 있더라고요. 지금 얘기만 들어도 이 두 당은 다 그렇게 할 것처럼 이렇게 거의 공고화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보이기 때문에
멋지게 죽인다, 국민의 의림을 죽인다는데 네. 결국은 공천을 많이 이렇게 배제하면서 현역들 빼면서 그 사람들이 다 나갈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사육전이 벌어지지 않더라도 네. 이 정리하는 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포천가평 김용태 전 최고위원 예. 거기에 현역 의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국민에. 네.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있냐면 잘 알려지지 않는데 권신일이라고 네. 윤석열 캠프 초기부터 참여하고 산하 공기관에 갔다가 네. 지금 거기 출마하겠다고 그래요?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예, 활동하는 예. 분 있거든요. 이분은 또 숨겨진 실세란 말이에요. 오. 어떻게 정리할 거냐고요,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사륙전도 문제지만 지금 서로 내가 공천받을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분들 정리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그래서 않아요. 사실 내부적으로는 천하 용용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온다, 결국엔. 그런 천하 용용인이 될 수도 있다. 오면은 받아 아이, 환영. 나는 관대하다. 네.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냥 저희 요정이나 신재도 받아줘, 그러면. 네? 네. 그 무당층 비율이 20%대 후반, 중후반인데요. 이 무당층이 총선에서 굉장히 큰 역할을 네. 하잖아요. 어떻게, 뭐 어떤 영향, 어떤 파장, 어느 정도 파장 미칠 지난 것 같아요? 강서보궐선거에서 무당층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민주당에 올라가서 얹혔죠. 그러니까 이제 소위 뭐 비긴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망신 산 게 그 17% 18% 격차라는 게 결국엔 다 얹혀간 거예요. 무당층이 지지정당 없음이. 근데 이 지지정당 없음에게 신당이 선택지가 될 수 있느냐가 이제 관건이고 27, 28 덩어리가 있으면은 지금의 신당 지지율이랑 합쳐보면은 거의 뭐 3분지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모든 이제 3당 하는 사람들이 꿈꾸는 게 3분지계인데 사실 안철수 의원의 그 당시 국민의당을 절반의 성공이라 평가하는 분도 있지만요.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렇죠. 그때 비례 지지율로 2등하고 이렇게 예. 됐던 건데 다만 그때 그러면 비례 지지율 2등이라는 거는 당 자체는 신선하게 받아들였는데 지역구에 나가는 후보들의 면면이 개인 득표력이 약해가지고 뭐 김성식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 같이 경쟁력이 있는 사람들은 당선되고 또 인천의 문병호 전 의원 같은 분은 뭐 26표 차로 아주 떨어지고 아주 근소하게 이게 떨어졌죠. 떨어지고 이런 몇 군데 격전지가 있어요. 김영환 그 당시에 의원 같은 경우에도 격전을 벌이고 네. 저는 신당도 결국에는 이 당세가 어느 정도까지 확장될지는 말 그대로 윤석열, 이재명 두 분에 대한 신뢰 그리고 국민에 대한 어떤 어필 이런 거를 극복해야 된다면은 어떻게 핵심 전략 지역들을 싸우느냐는 개개인의 영입에 되게 달려 있다. 그래서 영입도 저희가 이제 고민이긴 한 게 여러 가지 다 해야 되죠. 저희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능동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해서 땡겨야 되는 것도 있고 그 혹시 면허 시험 보셨나요? 네, 운전면허 시험 말씀하시는 거죠? 면허 시험장 그 나가면은 떨어지는 사람들이 신명록하면 옆에 아주머니들이 와가지고 문제지? 어, 쪽집게 문제지? 우리 쪽 연수 받아볼 맞아요, 거냐고 이렇게 맞아요. 네. 여기 와서 받아봐라고. 네. 예,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오. 근데 그거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왜냐면은 정치권에 있어가지고 3당에 있어가지고 모양이 빠진다 이런 소리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적극적인 영입에 나서야 되는 것이고 지금 양당의 공천을 보면은 진짜 무슨 결격 사유가 있어 낙천된다는 사람보다는 상당히 정무적인 판단으로 낙천되는 사람이 많아요. 예를 들어 이재명 대표가 예를 들어 지금 사실상 그 부적격 판정을 내린 사람들 중에 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보면 당정 협의에 따르지 않음,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시장 출신인데 시장인데 당정 협의에 따르지 않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생각해 보면은 시장이 시민을 위해서 어떤 판단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회의원 독립적 판단하는 것처럼. 네. 그런데 당에서 시키는 거 안 했다고 그거를 징계 대상으로 삼는 건데 저는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저는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하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시기 그 천하람 위원장이 아마 그 가서 그 안내책자 들고 기다릴 겁니다. 그래서 1월 말 2월 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뭐 양당에서 공천 떨어진 사람들이 네. 뭐 신당에 가는 게 뭔 의미가 있냐 막 폄하하는 얘기도 있을 네. 텐데 그분들이 오히려 더 상식적이고 합리적일 수가 그쵸, 있다. 의미가 더 있죠. 능력이 예. 있다. 그렇게도 평가할 수 있어요. 결국 그냥 질문 한번 들어볼게요. 궁금해서. 대구 지역이잖아요. 대구 네. TK 25석 정도 되는데 네.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뭐 거의 다 날려버린다. 네. 그럼 그분들 현역이 지금 주호영 의원부터 해가지고 네. 최다선 그 많은 의원들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고 나온다면 상당히 또 경쟁력 그 한 분 한 분이 다 경쟁력이 있을 수 있는 분들인데 어떻게 반대하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보수가 굉장히 자신감이 있는 상황 속에서 2008년도 공천 때 그때 국민도 쏟고 나도 쏟았다 나왔죠. 네. 그러면서 박근혜 계열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한 40명, 50명 날린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친박 연대와 친박 무소속 연대라는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공천 맞아요. 떨어진 사람들이 연대를 했죠. 네. 근데 친박 연대는 서청원 대표가 주도해가지고 어쨌든 뭐 비례 의석도 내고 이렇게 했던 거지만 친박 무소속 연대도 강력했습니다. 아하.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남 지역의 특성상 지금 근데 이게 그때는 그런데 친박이란 구심점을 가지고 무소속 연대를 만들었거든요. 박근혜 친박. 예. 나 공천 떨어졌지만은 복당할 것이고 박근혜를 모실 거야. 예. 그러니까 꽤 선명한 메시지였는데 지금은 약간 그게 약해서 그래요. 무소속 연대를 하기에는 누가 대장인지가 명확하지 않아요. 네. 예를 들어 다선 의원이 나갔을 때 뭔가 내가 누구를 대장 반윤 무소속 연대는 애매하거든요. 약간 주호영 의원님 대장 되면 안 됩니까? 친주 무소속 연대 이런 건 약간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해 보여요. 어색하네. 네, 어색하네. 그것 때문에 과거보다는 그 무소속 연대보다는 어떤 당으로 당으로 뭉치려는 네. 경향성이 조금 있을 거다라는 게 저희 판단이긴 한데 예, 그거는 이제 지켜봐야죠. 네, 시간이 팸플렛 가야 들고 되겠죠? 기다리고 자 이번에 마지막 대물 이슈 한동훈으로 아우, 넘어가 한동훈 보겠습니다. 위원장이요. 맨날 나오는 예. 이슈죠. 자 한동훈 위원장 이번 갤럽에서 장내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에서 22% 지지율로 이재명 대표 23%를 근소한 차이로 따라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인기가 굉장히 높고 뭐 관심도 높은데 왜 정당 지지율이나 정부 지지율로 안 옮겨갈까? 이게 옛날에 황교안 대표도 그렇고 김무성 대표도 한 아이 우리는 빼줘요. 한 25%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뭐냐면요. 보수 진영에서 1등 하는 주자군은 네. 항상 25% 정도 가져가요. 아 그냥 기본적으로.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토 여론도 있고 뭐 예.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보수 진영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때는 왜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인기가 좋아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진영 내에서 1등 주자 몰아주기 이런 게 약간 있어요. 옛날에 우리 선거제도 같은 것도 보면은 네. 일당하면 유신정부에 몰아주면 막 올라가고 이런 것처럼 이런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거에 김무성 대표도 한번 접해봤던 지점. 우리는 29%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네요. 지금 들으시면 네. 격세지감일 텐데 네. 김무성 네. 대표가 거의 네. 30% 찍은 적이 된다고 있어요. 생각했어요. 차기. 24주 동안 1등. 대선 후보 1등. 맞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반기문 총장도 탄핵 이후에도 25 이렇게 나온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이제 황교안 황교안. 대표도 뭐 25, 그 다음 막 1, 2 이랬어요. 그 다음 사람들이 막 2, 1, 3 막 이랬거든요. 근데 네. 그거는 그냥 보수는 몰아주기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 특징상에서 지금 나오는 거지. 아마 지금 제 생각에는 안철수 의원을 한동훈 위원장 방송 내보내는 빈도로 비슷한 톤으로 내보내면은 한 네. 3주면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아, 정말요? 예, 그러니까 그게 미디어 언론의 힘이 예. 강한 건데. 안철수 얘기는 좀 하지 마시고요. 저를 고소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두 분 다 안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뭐 예를 들어 안철수 입은 티셔츠의 의미는 이런 거 계속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체력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뭐. 게 있어요. 막 물 마시는 안철수, 네. 자료 검토하는 안철수, 생각에 잠긴 안철수. 이런 거 있잖아. 우리도 1등 할 때 네. 다 기사가 아. 됐어요. 아. 그런 어마어마하게 효과가 인지도가 있기 넓어져요. 때문이다라는 말씀이신 아니 근데 제가 것 방금 같은데, 전에 예. 김종인 위원장님하고 방송하고 왔는데 네. 제가 물어봤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지도자감입니까? 그랬더니 뭐 사람이 뭐 지도자감이겠어요? 막 그래. 그래서 아니 왜요? 지금 네. 이렇게 지지율 잘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지도자라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네. 미래에 대한 비전, 문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 네. 근데 지금 그런 게 없지 않냐. 그래서 아직까지는 네. 한동훈을 그 우리 정도 지도자로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그 대부분의 언론에서 이제 지적하는 거는 특검법을 특검법이죠. 네, 예.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게 당 지지율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거보다 김종인 위원장은 네.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해봐라. 비전, 그게 뭐 지금 얘기는 뭐가 있냐. 김종인 위원장이 약간 그 선거판에서는 승리의 남신 같은 이미지인데 네. 예, 그거 참 김종인 위원장이 어떤 평가하시는지가 관심이 가네요. 매우 그래요. 중요하죠. 예. 그러면은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런 걸 돌파를 해내고 네. 대통령 긍정 지지율까지 연결이 되려면은 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갖고 그런 걸 해야 된다는 불가능해요. 당장은 미래보다는 특검법이죠. 네. 그쵸, 특검법을 그쵸. 어떻게 하냐죠. 사실. 제가 옛날에 그 제가 비대위원도 해보고 혁신위원장도 네, 네. 해보고 당대표도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인요한 인요한 혁신위가 출범했을 때 제가 기자들이 평가해달라 그랬을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첫날, 첫 번째, 두 번째 날까지는 기자들이 찾아갈 건데 네. 한 셋째 날부터 맞아요. 그 그러면 얘기 하셨었어요. 혁신안으로 나오는 게 만약에 불체포 특권 포기가 나온다, 특권 내려놓기 나온다. 그러면은 그 집은 장사 끝났다. 네. 예, 저도 혁신위원장 해봐서 아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진짜 그거 나오는 순간 이제 정치 혐오에 기반해 가지고 이제 하루하루 먹고 살겠다는 거거든요. 특권 포기해. 예. 근데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보니까 드디어 개항 가셔서 하셨더라고 보니까요. 의원 정수 250으로 축소. 아. 예. 플래그가 떴습니다 이제. 이게 계속 그러고 있죠.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정치에 대해서 혐오. 고민을 깊게 하면 이번에 개혁신당 하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욕 먹더라도 미래에 맞는 얘기를 하겠다 이랬던 네. 거거든요. 그게 뭐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연금이나 이런 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교육. 그러니까요. 저는 되게 그게 중요하다 보고 저는 한동훈 위원장을 돕는 그룹이 있다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정책적 조언들 하고 있는 걸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 정치 혐오 이런 거는 좀 그만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팔도 사랑하는 모습 보이고 계시잖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예. 그다음에 또 1992 티셔츠 네. 입으시고 이런 거 1992 티셔츠를 놓고는 현관에서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님이 이준석 위원장님 따라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티셔츠? 제가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이 대통령 하시기 전에 제가 어디 김종인 위원장이구나 이것도 김종인 위원장 어머님 상가집에 갔다가 네. 손혜원 의원님을 뵌 적이 있어요. 그때 손혜원 본부장이나 그랬을 거예요. 의원 되시기 전에. 손혜원 의원님이 뭐 광고나 아니면 마케팅 쪽 전문가시잖아요. 근데 저한테 그냥 선거 쪽은 처음 해본다. 이래 뭐 이번에 우리 문재인 후보를 도울 것 같은데 준석 씨는 어떻게 생각해?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럼 저도 비대위하고 이렇게 막 박근혜 선거하는 거 이게 보니까 네. 박 대통령이 전혀 바뀌지 않는다. 네. 근데 우리가 옆에 돕는 사람들은 그저 화장 분장 정도 해드릴 수 있는 것 같다. 아. 네.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결국 바꿀 수 있는 거는 본질은 크게 바뀌지 않고 분장 화장 정도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약간 무슨 옷을 입을지 아니면 무슨 이런 안경을 쓸지 무슨 컨셉을 잡을지 정도는 네. 제 생각엔 조미료 정도다. 아. 네,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본질 더 중요한 것은 정치의 본질은 메시지와 그 다음에 결국에는 행보 네. 이런 것들을 국민이 실제 면밀하게 분석하는 거지. 무슨 옷을 입었냐 이런 건 굉장히 단편적이다. 그냥 흥미로서 소진되고 관심을 불러오는 정도인데 불러 모아서 무슨 얘기를 하냐가 더 중요한 약간 그런 상황이에요. 앞으로는 저는 이 끝난 것 같아요. 오늘 또 무슨 뭐 던킨인가 뭐 그거 네. 나왔던데 이제 굉장히 마지막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할게 댓글에서 없는 것 같아요. 전 아직 그거 못 봤어요. 뭐 던킨 나오고 뭐 다 나왔는데 네. 이제 문제 먹을 거 뭐 입을 거 뭐 다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는 말씀대로 어떤 메시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국민한테 던질 수 있는 메시지는 안 나왔거든요. 네. 히든 카드가 있어. 히든 카드. 뭔데요? 뭐 또 연고 막 난 지역에 애정이 있어. 나는 지역과 연고가 있어. 이런 것들 막 머리 짜낼 때 네. 골치 아프거든요. 근데 이분은 서울이라서 되겠나요, 그게? 있어요. 저희 할아버님이요. 1.4후 때 네. 서울을 지나가시면서 피난 가셨다.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네. 것이다. 그때 할아버님이 여기서 피난을 잘못하셨으면 저는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막장인데 지역 연고를 강조하면 그 지역은 되게 기분 좋아하지만 네. 그게 그렇게 큰 의미. 이게 이제 종합적으로 어제 어디서 기사를 썼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역에서는 뭐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이런다. 지역 연구라는 걸 저는 뭐 왜 하는지는 알겠는데 네. 예를 들어 지역에 대해서 저도 순천에 딱 4달 살았거든요. 그럼 제가 순천 4달 살았던 것 같고 순천에 대한 연고를 주장하고 싶진 않아요. 네. 하지만 제가 가끔 얘기하는 제가 순천 살아보니까 이건 되게 불편하네요는 약간 다른 톤이에요. 그렇죠. 예. 살아본 사람만이 할 수 그렇죠. 있는. 근데 그런 것들을 좀 강조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은 야구장 가봤다 뭐 이런 것들은 약간 제가 봤을 때는 톤이 다르다. 네. 예측 가능하겠습니다. 예. 제주도에 가시게 되면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님이 반갑습니다. 혼자 없어게잉 이렇게 분명히 아 얘기하실 거예요. 진짜요? 무사 이렇게? 그 실제로 어떤 정치인이 왕 반갑수당 이거 했다가 이제 그 유명한 적 있는데 안모 씨. 근데 저는 근데 그 어쨌든 정책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경쟁할 거냐가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럼 다른 나머지는 분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메시지. 그러니까 메시지 네. 있어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메시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대통령 윤석열 그렇죠, 대통령을 그거죠. 대통령 만든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그거죠.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예. 그렇죠. 만약 한동훈 위원장이 그걸 오마주 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쫓겨나겠는데 바로. 엄청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한 3, 4일 동안 그 다음 메시지가 뭔지 또 주목하고 보겠죠.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계시지. 저는 주변에서 하라고 조언하는 걸 알고 있어요. 거기 그런 걸 하면 이제 커질 수 저는- 네. 근데 그럼 지금 저는 약간 그런 타이밍을 거 보고 있는 걸까요? 아니 근데 어제 제가 김경률 비대위원의 얘기를 듣고 그거는 우리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저번 주에 김경률 회계사가 네. 김건희 리스크 막 이렇게 네. 얘기했잖아요. 오늘은 어제는 나와가지고
주가 조작 뭐 12년 전에 사적으로 했는데 이거 가지고 왜 민주당이 그러냐고 바뀌셨구나. 옹호하더라고 엄청. 그래서 이건 기대할 게 없겠구나. 저는 참 이제 이렇게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 보는 게 예. 그 김건희 특검이라고 이제 통칭화되고 있는 걸 도이치 특검으로 바꾸려는 시도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전 인상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언론이나 이런 걸 쉐이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점인데 저는 뭐 하여튼 정치를 입문을 결심하신 지 이제 채 한 달 됐나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뭐 이게 그러니까 사실 저는 거쳐가는 과정이거든요. 웬만한 정치인들이 전부 다. 저도 이럴 때 있었어요, 옛날에 보면은. 근데 이것이 언제까지 이제 소위 말하는 연습 기간이냐가 되게 중요하죠. 예. 근데 저는 솔직히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를 보면서 예. 되게 작게는 국민의힘, 크게는 이제 보수파 진영이 저렇게 정치를 안 해봤고 윤석열 정권의 2인자 아바타 소리까지 듣잖아요. 저런 분에게 지금 총선에 생명을 올인했다라는 것 자체가 난 솔직히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인물들 보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치력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채워줄 분들도 안 보이고 예. 본인은 정치 초보고 그런데 모든 것을 걸고 있단 말이야. 네. 어떻게 할 거냐고.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모 인사한테 그러게요. 네. 뭐 대통령과 좀 친분인 인사들한테 들은 건데 왜 그러면 이철규 비대위원장을 세운 거냐. 네. 그랬더니만은 이철규 비대위원장이 정권이 출범한 뒤로도 그렇고 경찰이나 인사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빠삭하신 분. 뭐 상당히 잘 알고 있다.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그렇게 했어요. 경찰이 인사하는 거랑 공천이 같다고 진짜 생각하냐. 뭐 굉장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공무원들 임지 발령내는 거랑 직책 정하는 거랑 다 자기는 나는 내는 낸대라고 경상도 말로 하는 그 사람들을 네. 경상도 사람들 그 딱 표현은 내는 낸대가 있어요. 가면은 내가 낸데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주저앉히고 집에 보내고 때로는 때리고 린치하고 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 당장 이렇게 볼게요. 공관위를 보통 구성할 때 보면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4선쯤 되는 사람 한두 명 정도 넣어놔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역할이 딱 그거예요. 자르는데 야 이번에 진짜 어려웠는데 그래 뭐 이번에 좀 쉬다가 내가 보증해 줄게 나중에 다시 뭐 다 이러고 매마. 네네. 근데 지금 공관위 구성 멤버를 보면요 내 생각엔 네. 가서 싸울 것 같아요. 아. 네. 그 공관위 나중에 누구 잘리면 가가지고 언론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은 잘릴만 했어요. 막 이러가면서 이제 막 그러면 열받아서 이제 막 모욕감주네. 무소속 출마하고 이럴 것 같거든요. 사실 저는 정무적 역할을 누가 하는 거지? 이런 그런 생각. 사람도 없다는 거지 그 공간이 보면 없다. 그렇죠. 그 말씀이시죠? 예, 정무적 자. 역할을 누가 하지? 위태로워 보여요. 저는 제가. 그러면은 이것도 좀 궁금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랑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가 내일 오찬을 함께 한다고 해요. 한 위원장 취임 이후에 처음 둘이 만나는 건데. 둘이 아닌데? 아, 사선 같이 하긴 의원들 합니다. 같이. 예. 두 그래요. 명의 이렇게. 메인 인물이 네. 그러니까 언론 네. 주목하는 인물은 김기현 처음 대표죠. 만나는 거죠? 무슨 비대위원장. 얘기할까요? 안 갈 것 같아. 가실 배 거예요. 아프다 그러고. 가신다고 하긴 밥 못 하는데. 먹어요. 배 아파요. 얘기 못 하겠죠. 못 그냥, 하는데 네. 뭐 지금 뭐 이게 컷오프 1순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김기현 대표. 그렇게만 계속. 그래서 막 말제 얘기해요, 하기 좀 진짜. 그런데 그런 얘기가 이제 당내 안팎에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그것을 좀 알고는 있을 것 같고 본인은 지금 나간다고 분명히 지었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다면 컷오프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근데 안 하고 넘어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본다고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얘기하겠습니까? 저는 지금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하시는 스타일이 우리 보면 초한지에 보면은 항우가 진나라 끝낸 다음에 왕들을 다 잘못 봉해가지고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엔 다 한국 편이었던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몰려가지고 이제 오히려 한국 뒤집어 엎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대통령 되시고 천하쟁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김기현 대표도 보면은 일군의 무리를 거느리고 있는 사람인데 네. 저렇게 척을 져서 되나 이런 생각?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만나기 전에 따로 두 분 티타임이나 독대라도 하시든지 저녁을 좀 대접을 네. 하시든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따로- 그게 예우죠, 예우. 그렇죠. 그렇지만 안 할 것 같다. 네. 예우지만. 그렇게 계속 부정적으로 아니요, 저는 평가하시고 근데 이렇게 제 국민의힘 생각이-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니까. 아니요, 저 국민의힘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 보면 근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아니 돼요. 근데 그런 것도 아닌 게 이재명 대표는 더 못할 것 같아요. 저 보니까 지금 뭐 당정 협의를 안 해가지고 자른다 뭐 이런 거는 네. 그것도 그런. 당사자 들은 팔짝 칠 얘기예요 이거는. 자, 저희 마무리해야 될 예. 시간이 네. 왔습니다. 오늘 월척 화제 뭐 하실래요? 공천. 공천 나는 아닙니까 공천. 이제? 난 공천인가요? 사람보다는 공천. 이거 근데 원래 무슨 생각 청어 같은 건가? 이거요?
모르겠어요. 청각? 네, 맞아요. 저희 그러면 오늘의 키워드는 공천. 공천으로 하고요. 대표님 공천을 저희 이 뒤집으면? 카메라로 해서 천공. 오늘도 사진 아이. 한 장 찍고 마무리하도록 아, 네, 하겠습니다. 네. 여기 네. 보면서 예. 뭐 앉아 계세요. 앉아 앉아 계세요. 계세요. 네. 우리 또 우리 대표님 모시고 공천을 뒤집은 천공. 이거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저희 아직 안 끝났고요. 오. 잠깐만 앉아주세요. 예, 저 예. 클로징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오늘 여의도 시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준석 위원장 출연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덕분에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장성철 소장님, 박준 변호사님, 다다음 주에 또 저희 셋이서 이제 또 즐겁게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다음 주 안 풀렸어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에 왜 누가 오는데요? 저희가 격주라서요. 아, 네. 좀 빨리 정권을 잡아가지고 좀 풀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오늘의 중립기어 여기까지고요. 구독자분들 오늘 많이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알림. 설정 네. 잊지 말아주세요. 네,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원 가입도 잊지 목요일- 말아주세요. 당원 가입도 잊지 말아달라고 여기 있는 하시네요. 분들 다 했을 거예요. 그런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여기까지 하고 목요일 중립기어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